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사협회 이동욱 회장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방역과 민주주의의 말살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왔는데도 저는 상당히 화가 나는데, 오늘도 10명 이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한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재인이가 어떻게 정치 방역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내 공연은요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내 공연, 콘서트. 실내 콘서트는요 실내 100명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답니다, 현재. 그리고 4,000명까지 입장을 한답니다, 실내에. 여러분, 실내보다 야외가 안전하다는 것은 동네 강아지도 알아요. 그런데 실내에 지금 문재인이가 4,000명까지 밀폐된 공간에 콘서트고 뭐고 다 하는 세상에 야외에서 10명 집회를 못한다. 이것은 심각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여러분. 잠실 야구장에 7,500명까지 지금 입장이 가능하답니다. 이번에 7월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요 잠실 야구장 15,000명까지 아마 입장시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실 야구장 가서 집회할까요? 콘서트 하면 됩니까? 문재인 비판 콘서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는 인간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김정은이 하는 짓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코로나 계엄령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바로 직권남용죄입니다, 여러분. 직권남용죄. 우리가 마음 약해지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인간들, 정은경이하고 문재인이하고 국민의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깜빵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지금 누구를 깜빵에 넣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가지고 지금 불법이라고 하냐고. 실내 공연은 지금 여러분 4,00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4,000명. 야외 집회는 10명도 안 되고, 이게 바로 문재인이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대요.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걸 노란옷 입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정권 바뀌면요 이거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한 것은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자리에 쳐넣어가지고 100년씩 쳐넣어야 돼, 이거.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단 10명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게 인간입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영국에 갔어요. 문재인이가 영국에 가서 했는 거 봤죠? 문정숙이하고 아예 그냥 김정숙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아예 신혼여행 갔더만. 야외에서 무슨 뭐 마스크 벗고 별짓을 다 해요. 국민들 보고 마스크 쓰라 그래 놓고 자기는 영국 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별짓을 다 하더라니까요. 팔짱 끼고 뭐 만찬하고.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 지금 코로나 영국 바이러스, 인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하루에 8,000명씩 확진자가 나와요.
우리나라 지금 500명, 400명 나오는데 20배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인도 바이러스가 엄청 지독한 거 아시죠? 김정숙이하고 문재인이가 인도 바이러스 다 묻혀서 왔다니까요. 마스크 절대 안 쓰더만 영국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 만났습니까?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총리 이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마스크 벗고 입 벌리고 히덕거리고, 문재인 수행원까지 치면 몇백 명이 갔다가 와가지고 인도 바이러스 다 수입해가지고 2주 격리도 안 해요. 대통령이면 솔선수범을 하는 자리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고 외국 한번 가면은 2주씩 격리하는데, 문재인이 이 인간은 미국 갔다 와도 격리 안 하고 영국 갔다 와도 격리를 안 해요. 문재인이 아들 문준용이가 오늘 또 6,800만원 국가돈 지원받은 거 아시죠? 나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국민들도 6,800만원씩 나라돈 한번 받아봅시다. 지난번에 1,200만원, 이번에 6,800만원.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자기 아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의사에도요, 경품 추첨 하나 해도 2만원 안 받습니다. 회원들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자기 아들한테 6,800만원 오해할까봐 미리 밝힌다. 오해할 일이 아니고 인간이 참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나라가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에 코로나 또 39명 죽었어요. 백신 맞고. 그 전주에 백신 맞고 40명 죽었어요. 그 전주에 백신 맞고 39명 죽었어요. 사람이 매일마다 40명씩 죽는데, 예? 매주마다 40명씩 죽고 있어요. 언론들이 보도도 안 합니다. 보도도.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때는요 38명 죽었다고, 다시는 38명 죽는 일이 이 나라에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38명 죽었다고 난리치던 인간들이 코로나 백신 맞고 일주일에 40명씩 죽고 있는데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20대 젊은 애가 코로나 백신 맞고 죽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대구에서 군인들 20대들한테 맹물로 맞췄는 거야. 주사를 맹물로. 누구를 맹물을 맞췄는지, 누구를 진짜 백신 맞췄는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새로 백신을 접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았는 사람은 그날 2배를 맞은 거야. 2배를. 목숨 걸고 맞는 백신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의사들이요 병원에서 닥짓했다고 그럽니다. 닥짓. 맞춰서 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구별이 안 가면 맞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주 후에 백신을 맞춰야 돼요. 그게 상식입니다. 2배 맞추면 안 되잖아. 3주 간격으로 맞추게 되는 약이니까 3주 후에 맞춰야 된다고. 맞춰도 20대 애들이 코로나 걸려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실수해 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실수한 것 무마하려고 그 자리에서 맞은 애 또 맞히고 앉았어. 2차 닥짓을 한 거예요. 맹물 맞춘 거에 이어서. 이런 일을 해도 언론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같으면 난리를 치던 언론이 사람이 40명씩 죽어나가도 찍소리 안 합니다. 백신이 지금 사실 국민들한테 반강제로 맞히고 있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마스크 써라. 백신 안 맞으면 교회 가지 마라. 백신 안 맞으면 가족 간 모임도 하지 마라. 이렇게 눈치 주고 반강제로 맞췄으면 백신 맞고 죽는 사람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신 맞고 죽으면 전부 인과관계 없대요. 인과관계. 하루 만에 죽었는 것도 인과관계 없대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목소리 높여서 외쳤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혈전 생겨서 죽는다고. 젊은 애가 30대 젊은 사람, 지병 없고 건강한 사람이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혈전 걸려서 죽었잖아요. 국민 단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와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을
접종 연령을 이제 50살, 60살로 유럽처럼 올리려고 한다. 어제 연합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50살, 60살 이상 맞춰야 되는 주사를 20살, 30살이 맞아서 죽은 거는 문재인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30대 이하가 맞지도 못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유효기간이요 6월 23일이에요. 미국에서 6천만 개 유효기간이 지나서 떨이해가지고 버리는 거 예방률 66%밖에 안 되는 거, 화이자 모더나 95%인데 30%나 예방률 떨어지는 거, 미국에서 폐기를 못해서 처치곤란인 거를 얻어와가지고 우리나라 30대 남자들 맞히니까 대구에서 30대가 얀센 맞고 죽은 거 아닙니까? 이래도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같으면 세월호가 304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맞고 오늘까지 340명 이상 죽었어요. 세월호 가지고 왜 리본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사람 이렇게 보도도 안 해가 되겠습니까? 세월호보다 더 많이 죽었는데, 세월호는 5.18은 국민이고 문재인이 때문에 강제 접종당해서 일주일에 40명씩 죽는 사람은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오늘도 문자 왔어요. 그거 맞고 지금 뭐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기 이름만 되면 아시는 전직 장관님 친구도 이번에 맞고 죽었대요. 억울해서 소송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봉사위로 오늘 잘 따라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실내 공연 4,000명은 코로나 없고 야외 집회 10명은 안 된다고 국민을 기대지 취급하는 문재인 정은경이는 우리가 30년 50년이 걸리더라도 이 인간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학구국동지연합회 강근열 회장께서 지난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과 관련한 향후 우리의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충성 대학연합구국동지회장 강근열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작년부터 올해 계속 2년째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72억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중국의 시진핑이 앞으로 중국이 세계 각국에 대해서 어떤 외교 기조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4가지로 압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는 친, 성, 해, 용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친이 뭐냐? 모든 나라와 친밀하게 지내겠다. 성, 모든 나라를 성의 있게 대하겠다. 해, 중국 경제 성장의 열매를 다른 나라와 나누겠다. 용, 모든 나라를 포용하겠다. 이렇게 친성해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문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발표한 대로 중국의 외교 기조가 그렇게 친성해용으로 갔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성주에 사드 포대 1개 포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드 포대는 공격형 무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방어형 무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1개 포대라도 갖다 놓자 해서 성주에다가 사드 포대 1개 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친밀하게 했습니까? 포용이 있었습니까?
성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자국의 관광객을 다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국에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었던 롯데마트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핵탄두가 200개 이상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핵을 막겠다고 그것도 한 개 포대를 들여놓는데 그렇게 아우성을 친 나라가 어딥니까 여러분?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이렇게 포악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동남아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 남중국 해가 여러분 눈앞에 전개될 겁니다. 그 남중국 해에 가장 남단에 있는 군도가 난사 군도입니다. 난사 군도는 750개의 암초와 산호초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군도입니다. 근데 40km, 필리핀으로부터는 거리가 120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최남단으로부터는 무려 1500km나 멀리 떨어진 곳이 난사군도입니다. 그렇다면 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어느 나라가 주장해야 상식에 맞겠습니까? 베트남이나 가까운 필리핀이 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야 그게 상식에 맞는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1500km나 떨어진 중국이 그 주변 나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조건 흙과 돌과 시멘트를 놔다가 거기를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3km나 되는 긴 활주로를 만들고 수송기 그리고 전투기, 전폭기가 내리고 앉을 수 있는 군사 요새를 만들고 이 땅은 내 땅이니 다른 나라는 꼼짝 말라면서 12해리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강탈을 했던 것이 난사 군도입니다. 이거는 마치 조폭 두목이 자기 구역이 아닌 다른 시장 구역에 가서 깃발을 꽂고 이곳은 이제부터 내 구역이니 다른 놈들 꼼짝 말라 하는 깡패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포악한 외교요, 포악한 군사 정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미국이 눈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세계 인류 초강국으로서 세계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 중국이 등장해가지고 다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것을 내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저 영국에 있는 콘올이라는 곳에서 선진 서방국 7개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호주와 남아공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이 1대1로 경제 영토 확장 정책입니다. 특별히 1대1로 정책은 가난한 나라, 저개발국 나라, 개발도상 국가인 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제국의 경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제 주권을 산탈하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진핑의 욕심이 바로 1대1로인 것입니다. 그것을 논의한 것입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정상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인 경제 영토 확장 정책을 붕괴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5년까지 무려 40조 달러, 여러분 40조 달러면 4경 4,660억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5조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80배가 되는 엄청난 돈을 저 남미 아프리카 제국 또 남미 제국
그리고 아프리카 제국에 투자해서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인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막지로 결의한 것이 이번에 G7의 아주 훌륭한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6월 14일 지난 월요일 날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30개국 정상회담이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토라고 하는 것은 소련의 위협을 막기 위한 서부 유럽 제국가들의 집단 안보 체제가 나토, 곧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도 더 이상 이 중국의 이 위협을 방관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나토의 전략 개념 안에 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전략뿐만이 아니라 떠오르는 중국의 위협을 대처하는 새로운 신전략 개입을 이 나토 조약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 정도로 중국의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군사에 관계없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미일 동맹, 그 다음에 한미 군사동맹,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 삼각의 안주수 군사동맹, 그 다음에 미국, 일본, 호주, 이 인도가 참가하는 쿼드, 이거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이제는 나토까지도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한민국은 작은 산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불종적인 대중국, 친중국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맹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예, 강근열 회장님 바쁘신 가운데 참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승만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장로총연합회 공동회장이신 김일주 회장님께서 이승만 대통령과 6.25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한 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은 아직까지도 우리 건국 대통령님에 대한 사적 입장과 여러 의견들이 통이되어 있지 못한다는 게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남쪽으로에서의 후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보통 큰 것이 아니고 제법 우파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이 정교적 교사들의 해괴한 논리가 국민들 생각을 압도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 많아서 집권하신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나이 많이 먹은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속여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올바른 얘기를 안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북한 탱크가 의정부를 넘어서 청량리까지 진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좋은 보고만
이승만 대통령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지도자의 모든 책임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당시 6.25의 현장 속에서 이거 역사적으로 이승만과 선조를 비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화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조 임금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선조는 자기가 지킬 수 있었던 도성 한양을 비우고 의주로 도망간 것 틀림이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탱크가 청량리까지 온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전은 장군이 잡히면, 다시 말하면 책임자가 생포가 되면 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자기 자리에 있다가 인민군에 대해 포로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그 즉시로 해체가 되고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남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승만을 선조와 비교를 해서 비겁한 대통령, 자기 한 목숨 구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대통령, 이렇게 팔종 교과서에, 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이것을 수정해 줄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학교는 역사 교과서는 모두가 다 정교조가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가 있겠냐 생각할수록 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을 지켰던 그런 장군, 벤플리트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장군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던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분만 참전한 게 아니고 그의 아들도 참전을 했는데, 조종사로 참전을 했는데 비행기가 떨어져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전선을 방문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하고 1대1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군, 내 아들 존 아이젠하워가 현재 전방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후방으로 좀 빼주시오.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은 조종사로 참전해서 지금 적 폭격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란 자가 전쟁 총책임자 벤플리트 자기한테 자기 아들 존 아이젠하워를 후방으로 빼달라고 그러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아이젠하워 당선자 얘기를 듣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장군, 나는 내 아들 존이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면 내 가정의 명예로 자랑스럽게 나는 여길 것이오. 그러나 내 아들 존 아이젠하워가 만약에 인질로 잡히면 그들은 내 아들을 인질로 잡고 나하고 협상하자고 할 것이오. 그러면 미국의 언론도 옳다 그러다 하면 좋다, 해야 된다 안 된다, 여론이 분열이 될지요. 나라가 분란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전투에 참여해서 죽는다면 나는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지만, 전선에 있는 내 아들 존 아이젠하워가 인질이 되는 것은 나는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후방으로 빼달라는 이유요. 그때 벤플리트 장군이 부동자세를 치우고 거승을 경련을 치면서
Yes sir, president.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질은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인질이 되면 모든 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당시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의 볼모가 돼야 되겠습니까? 인질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남쪽으로 가서 무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미 국회에 대한 하소연이 있었고, 미국의 참전이 있었고, 16개국의 참전을 유도하는 우리 6.25 전쟁의 총사령관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정규조 이 썩어빠진 이 선생들은 이승만을 선조에 비교를 하고 자기만 살고자 남쪽으로 피난 갔다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도 혹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전날 서울대학교 병원 4.19 부상자 학생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을 총탄을 너희들이 받았구나. 아무렴 그렇지. 청년이 불의에 한거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 너희들 잘했어. 그러시고 이제 경무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하야성명을 하시고 이화장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얼마 있다가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1호 전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편지를 보고 옆에 있는 신우전 씨가 누구냐면 신기아 전 국회의원의 숙부입니다. 이분한테 받아 적으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하로부터 위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불의에 한가할 줄 아는 똑똑한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내가 확보를 했으므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게 장개석 총통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답신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위상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바로 세우기 아직 멀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잘못한 것도 많지만 결정적으로 이분이 잘한 것 뭐 말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국군포로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기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협박을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런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나 강의할 때 이 얘기는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정조대왕 이후로 10년 주기로 20년 또는 30년 만에 한반도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이후로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 번도 이 땅에는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이 없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무서워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킬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한미동맹을 만드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자기가 도입한 자유민주주의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하야하신 이승만 대통령, 우리 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일주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고대 트루스 포럼 박상원 회장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분별력 있는 진실한 선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교트루스 포럼 회장 박상훈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일주 연사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신 내용 감명 깊습니다. 그 중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이젠하워가 그 자리에 문재인이가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그 결정보다는 무조건 장군이고 뭐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내 아들 살려보내, 아마 이런 명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이 됩니다. 아까 또 이동복 그 의사회장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자기 아들에게 그냥 무분별한 원칙도 없는 그 지원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 참 낯뜨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는 아마 분별을 못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진실한 선택을 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정부가 되어야 되겠고, 또 정권을 잡았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모든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분야마다의 전문가의 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참작해 갖고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 장관이 있고 또 전문위원들이 있고 다 우리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세금 거둔 돈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길러놓는 것이 그 당연한 하나의 국가 정책이고 국가 운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4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국가 운영에 모든 그 자문기관, 그 다음에 전문기관들의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손가락으로 꼽아도 찾을 그 케이스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원전 수십 년 동안 전임 대통령들이 많은 그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원자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또 박근혜 대통령 올 때까지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세계 제1의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전문 우리나라가 되고 제1의 그 세계에서 제1가는 원자력 기술 보유국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일성이 원자력을 기술을 모두 다 폐쇄시키고 원자력 발전소를 다 폐쇄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도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 모든 전문가들 내지 그 공청회를 열어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투표까지 해서 결국에는 원자력을 폐쇄시키면 안 된다는 결론까지 났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무시하고 그 문재인은 그걸 갖다가 다 폐쇄시키고 지금 오늘날 이 꼴까지 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여러분들 원자력의 폐쇄됨으로 말미암아 그 악영향은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기술자들은 전부 다 해외로 나가게 되고, 그 해외는 또 나가서 어떤 그 얘기 들으면은 중국을 거쳐서 이북으로 또 뭐 납치되거나 또 회유당해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수출의 모든 그 감소라든가 경제의 악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와봅시다. 지금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지금 그 방역 그 모든 대책을 방역 신고 고발을 위해서 지금 김두천 회장께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코로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가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코로나가 한참 그 성행할 때 그 중국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의사협회에서는 엄청나게 7번이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물리쳤다기보다도 다 무시하고 문재인은
그 중국에서 모든 몇만이나 되는 그 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그 방치하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에다가 병을 갖다 길러주고 지금 방역 이 모든 정책을 펴면서 아주 정말 꼴볼견 안 되는 그 제스처를 쓰면서 오직 정치 탄압에다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에는 이 문재인 지금 어떻게 보면 독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문가의 그 어떤 그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것이 지금 제일 모든 국가 우리 발전에 저해를 가져다 주고 이런 불황한 사태를 만들어준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애국운동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진언을 한다면은 문재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에게 일이면은 그 의사결정을 전부 다 그 가져라 이거를 주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직 그 좌파 정부의 좌파의 그 공산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획일적인 그리고 거기다 더 넘어서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모든 일률적인 의사결정을 갖다 해나가고 강행하는 데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정말 불행이 자꾸 이렇게 연설되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갖다가 선동하고 또 선동한 것에서도 세뇌를 시키고 또 국민들이 그 가는 길을 모르게끔 하는 이 모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발전은 자꾸 저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많지만은 이러한 그 대통령이 앞으로의 모든 국정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성토를 하고 또 대통령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한다면은 전문가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다 존중하는 그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행정명령 또는 모든 그 행정 집행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 후보자를 많이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누구가 어떻다 누구가 어디 당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거 다 좋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를 어느 당으로 이렇게 가서 한다 이걸 갖다가 하기 전에 그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의 10가지 동목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그 사람이 그러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실 것 같으니까 제가 제목만 읽겠습니다. 건전한 애국심이 있는지 또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투철한 국민의식과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 또 국가 대표성에 부족함 없는 지식과 역량 또 자유민주주의 통일 지망하는 강력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는지 또 전략적 해안이 있는지 또 경제성장 기술혁신 교육 100년 대개 역사교육 시정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인정하는지 또 하나님 대적의 악한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영적 싸움의 그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성애법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주민자치법은 별도이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의사 하나님의 그 뜻을 다 거역하는 그 법안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녀가 하나의 아름다운 그 쌍을 이루어서 종족에 번성하고 또 창대하라고 이렇게 하신 그것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이 동성애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건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없고 이건 저주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세상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걸 철저히 반대할 수 있고 철저히 그것을 다 척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는지
이런 것을 먼저 꼼꼼히 따져보면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런 자질을 갖고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분은 멀리 스펙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반 국민 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야를 더 넓혀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자기 목숨을 다 바치고 이러한 뜻을,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진 그런 후보를, 그런 덕목을 가진 후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후보 내지 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 우파가 갖는 하나의 그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한번 분석해 보면서 또 한번 정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발전, 분별력 있는 진실한 선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예, 박성환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 회장이신 조영호 장군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기 와서 이 기자회견을 들으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 제 얘기를 드릴 필요도 없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것은 공자 앞에 문자 쓰고 피레미한테 헤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같아가지고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취임사를 얘기한 이후에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마다 문재인이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외국에 돌아다닐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국민이.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것은 충청도 사투리로는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만 해야 되는데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3월 9일 문재인을 완전히 심판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우파에서 당선되지 않는다면은 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PR을 정확하게 식별해야지,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만이 전쟁에서 위태롭지 않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년 3월 9일 정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의 북계군이고 김정은이고 김정일이고 김일성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적입니까? 그 이웃에 있는 우방인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과 소련이 우리의 적입니다. 적의 친구는 적이고 적의 우방은 적이고 적의 적은 우리한테는 우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국내에도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적이냐? 주사파, 전고조, 민노총.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교육을 엉터리로 하는 것 정말로 이거 못 봐줍니다. 민노총 억지로 떼가리 써가지고서 노동체계를 다 마귀시키고 경제를 엉망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다 우리의 적입니다.
또 저기 있습니다. 북한을 도와주자는 자들, 북한을 돕는 얘기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 경기교육감 이재정, 세종연구소장 문정인, 이런 자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왜냐? 북한 도와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북한 도와주는 얘기. 예를 들면 문정인이는 북한을 볼 때, 문정인이가 있고 이재정이는 북한을 볼 때 내재적 접근 방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적을 적으로 보지 말고 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적 입장에서 적이 유리하게 보라는 겁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애인 보세듯이 쳐다보라는 거예요. 볼게요. 그러므로 득이 되겠습니까? 적을 적으로 봐야지요. 적을 적으로 봐야지 애인같이 보다가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적을 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가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외국에 가서도 북한만 생각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맨날 북한 뭐 도와줄 궁리만 합니다. 그렇게 지시만 합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적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그걸 우리 자신을 알려면은 우리는 근세 70년 역사를 회고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이룩하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으로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면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북한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일본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방에서 군 생활을 40년 했는데 매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북괴군이 쳐들어오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전방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950여 번의 외침이 있었는데 지난 70여 년간 60여 년간 적이 정규전으로 다 북한이 침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우리 군이 잘 경계태세를 유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제가 고급 장교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정말로다 옛날에는 제가 잘해가지고서 북괴가 못 쳐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북괴가 못 쳐들어온 것은 한미 동맹 미국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얘기했죠. 김일성이가 우리의 반격에 의해서 미군의 반격에서 도망갈 때 평양 북쪽에서 간발로다 이놈이 놓쳤어요. 미군이 그 김일성의 차를 획득했는데 그 차가 시동이 걸려 있고 금방 김일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김일성이를 잡았으면은 북괴가 벌써 무너졌을 텐데 참 기회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잘하면은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통일이 안 된 것은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동료로 보고서 죄꼬만 돈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북한의 정치도에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엉터리 같은 생각,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권을 더 잡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독일의 통일은 안 되게 돼 있었는데 된 것은, 독일이 먼저 통일된 것은, 독일은 정권을 보고 서독 정부는 정책을 편 것이 아니고 동독의 주민을 보고 정책을 폈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문재인은 오직 북한 어떻게 도와줄까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얘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내년 3월 9일 우리 우파가 대동단결해서 이 전투에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적이 누군가, 우방이 누군가, 이 식별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가슴속에 새겨서 절대 잘못된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우리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호 장군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